여러분 반갑습니다. 유승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동아대에 진짜 오고 싶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요. 정말 오래전에 동아대가 여기 부민 캠퍼스 없을 때 구덕산 밑에 있을 때 그때 동아대 경제학과에 와서 강의를 한 적이 있고요. 그때 제가 정치를 시작했을 때인지 하기 전인지 그리고 또 이 자리에 오니까 제가 너무 좀 감회가 좀 새로운 게요. 여러분 태어나기 훨씬 전에 요 앞에 이렇게 노란 벽돌로 된 건물이 법원 건물인데 제가 진짜 어린애 때 여기 이 동네에 왔던 기억들이 있고 그래서 동아대에 와서 너무 기분 좋고요.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방금 뭐 보수 정치인이라고 소개를 해주던데 뭐 그런 관계없이 다음 학기에는 또 훌륭한 또 다른 진보 정치인이 오셔가지고 여러분한테 좋은 강의 해주길 바라고요. 내일 모레가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결론이 나는 날입니다. 오늘 4월 2일이고요. 내일 모레 4월 4일 날 오전 11시에 나는데 여러분은 지금 우리 헌정사에서 우리 민주주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순간에 그걸 다 여러분 눈으로 생생하게 지켜보고 계시는 중입니다. 살면서 이런 경험을 많이 하기도 쉽진 않은데 여러분 각자 나름대로 다 정치에 대해서 생각이 있겠지만 어떻게 하는지 보고 헌법재판소가 결정문이라는 걸 쓸 겁니다. 결정문이라는 걸 쓰면 요즘에 뭐 다 클릭 한 번이면 다 볼 수 있으니까 여러분도 한번 특히 사회과학을 하고 정치 외교학을 하고 이러면 꼭 그 헌법재판소 결정문을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길지 않을 거예요. 읽어보시면 왜 무슨 근거로 어떤 논리로 또 헌법의 어떤 부분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좀 생각해 보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우리 정치 위기, 대한민국의 미래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좀 하고 그러고 나서 제가 최대한 빨리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 어떤 질문이라도 제가 받을 테니까 편하게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화면에 보시는 저 말은 30년 전에 돌아가신 고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이란 분이 30년 전에 한 말입니다. 기업은 이류고 관료는 삼류고 정치는 사류다. 30년 전에 저 때가 대통령이 김영삼 대통령인데요. 부산 출신의 거제 출신의 김영삼 대통령인데 그때만 해도 기업들이 재벌들이 정치 권력의 눈치를 굉장히 볼 때인데 삼성 회장이 중국 베이징에서 저런 말을 하니까 그냥 발칵 뒤집어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 때는 제가 정치를 하기 전인데 저 말 참 맞는 말이다 싶었어요. 그래서 기업은 이류, 인류는 아니고 세계 1등은 아니고 이류, 관료는 삼류, 정치는 사류 이랬는데 저는 사실 저 때만 해도 95년 30년 전이니까 저 때만 해도 뭐 젊었고 정치를 시작하기 전이었고 그냥 경제학 공부해서 경제 정책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KDI라는 연구소에서 있을 때인데 정말 맞는 말이다 생각했지만 저는 정치가 정말 중요한 건지에 대해서 제 자신 여러분보다는 나이가 많았을 텐데 제 자신 별로 그렇게 생각이 없었습니다. 고민이 없었습니다. 정치가 이게 정말 중요한 거냐.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살아보니까 정치를 또 오래 해보니까 이 정치라는 게 진짜 중요하구나. 이게 잘못되면 나라가 어떻게 망하고 이게 잘 돼야지 나라가 어떻게 잘 되는지를 저는 몸으로 겪어서 느낀 사람으로서 정치는 너무너무나 중요한 거다. 정치는 여러분의 모든 것을 결정할 수도 있다. 여러분이 정치를 아무리 욕해도 결국 세상을 바꾸는 힘은 결국은 정치에서 나오는 거다. 법을 만들고 예산을 집행을 하고 여러분한테 세금을 매기고 여러분한테 복지를 제공하고 여러분이 나중에 직장을 구하면
노동에 관한 여러 가지 법 규제들을 만들고, 여러분이 군에 가면 군 복무를 몇 달 할지, 여러분이 등록금을 얼마나 낼지, 이런 모든 것을 결정하는 가장 강력한 힘, 그게 정치이기 때문에 그 정치가 이제 개판이 되면 나라가 잘 될 수가 없다. 그게 동서고금의 모든 나라에 다 겪어본 일이다. 그래서 저는 정치를 제가 직접 오랫동안 해본 사람으로서 정치는 정말 중요하다는 걸 전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한자로 산인데요.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산입니다.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저 산과 같이 아주 빠르게 올라갔다가 아주 빠르게 내려오는 모든 면에서 그런 과정을 겪었다. 우리가 1950년대, 50년부터 53년까지 전쟁이 났고, 53년 이후에, 전쟁이 난 이후에 지금까지 70년이 넘게 지났는데, 그 70년 동안 대한민국이 저 산과 같은 경로를 겪어왔다. 그거는 경제나 인구나 무슨 지표를 봐도 대략 저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이게요, 제일 왼쪽 끝이 1954년이고 제일 오른쪽 끝이 2024년 바로 작년입니다. 이거는 실질 물가를 제외한 실질 경제 성장률을 매년 그냥 선으로 이은 건데, 여러분 보시는 대로요, 1954년부터 시작해서 1980년대 말 정도까지 한 30년의 기간 동안은 우리가 굉장히 가파르게, 산에 가파르게 올라가듯이 우리 경제가 저렇게 팽창하고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올라가가지고, 여러분이 저기 보는 제일 높은 고점이 무려 1년에 15% 성장하던 그런 경제였고, 저걸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한강의 기적이다, 뭐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던 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 보면요, 1990년대, 그 다음에 80년대 이렇게 약간 이렇게 평평하게 조금 유지를 하다가 90년대 들어오면서부터 이렇게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저기 보면 1987년 정도의 어떤 선을 찾아볼 수 있을 건데, 88년 바로 밑에요. 87년이 우리가 6월 항쟁이 있었고,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이 마지막 개정된 게 1987년 헌법이고, 그래서 지금을 1987년 체제라고 부릅니다. 1988년에 서울 올림픽이 있었고, 그때부터 여러분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이거는 뭐 등락을 거듭하는 거니까 쭉 트렌드 라인을 보면 90년대 들어와서 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계속 내리막길을 걸어오고 있습니다. 요거는 경제 하나만 봐도 저런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1990년대부터 시작해서 계속 내리막길을 걸어오는 우리 경제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으냐. 이제 지금 2025년이니까 35년, 45년, 뭐 50년, 60년, 70년 가가지고 어떻게 될 거냐. 여기에 내가 갖고 오진 않았는데, 인구도 저 경제 성장을 따라서, 뒤따라서 인구도 계속 저출산 고령화가 극심해져 가지고, 한때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던 경제가 가장 빠른 속도로 추락하고 있고, 인구도 폭발적으로 늘어나던 인구가 지금 이제 경제 성장률을 뒤따라가면서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 저기 있는데, 여러분 머릿속에 2040년, 50년, 60년, 70년에 어떻게 되어 있을 거냐. 경제는 이제 지금 올해 이제 뭐 한 0.9, 1% 성장한다, 이런 예측들을 하는데, 원래 하나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쭉 내려와 가지고 이제 얼마 가지 않아서 우리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제로 성장을 하다가 마이너스 성장으로 갈 수 있고요. 가능성이 무지 높고, 인구는 여기 뭐 여러분 통계청에 들어가 가지고 펴보면 우리 인구가 어떻게 변하는지 금방 알 수 있는데, 부산이, 여기가 지금 인구 소멸 위험 지구입니다. 여기가 어르신들만 잔뜩 살고, 여기가. 근데 앞으로 20, 30년 후에 대한민국 인구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냥 늙은 사람 투성이고, 특히 지역, 농촌 이런 데 가면 뭐 아예 젊은 사람 찾아볼 수가 없고, 지방에는 일자리가 없고, 그래서 전부 다 서울, 인천, 경기로 바글바글 몰려드는데, 거기도 시차만 있지 멀지 않아 똑같은 코스를 밟게 되는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가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엄청난 빠른 속도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1988년부터 2025년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대통령 8명의
성함입니다. 보세요. 저때가 1987년에 아까 헌법을 개정해가지고 5년 단임 대통령을 8명, 지금 38년이 지났는데요. 보세요.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 이분들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노태우 감옥 갔고요. 김영삼, 김대중 두 분은 감옥을 가진 않는데 아들들이 다 그냥 부패 혐의로 감옥을 가고, 노무현 대통령 굉장히 비극적인 그런 최후를 맞이했고, 이명박 대통령 감옥 가고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당하고 감옥 가고요. 문재인 대통령 멀쩡해요, 비교적.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금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다 아시죠?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987년 체제라는 게, 이 체제라는 게, 정치 체제라는 게 8분의 대통령을 여러분 국민의 손으로 뽑아가지고 5년 단임으로 왔는데, 이 기간 동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제 인구는 나라의 아주 기본인데 그게 어떻게 변했는지 우리 이제 다 봤고, 그러면 저분들은 이제 뭐 했냐는 거죠. 38년 동안. 이 38년이 우리가 잘했으면, 정치가 잘 굴러갔으면, 그러면 아까 경제 우리 산에서 내려오는 추락하는 그 그래프 같이 인구가 지금 이제 2022년을 정점으로 내려오고, 고령화는 엄청나게 빠르고, 저출산은 심각하고 세계에서 최악인데 저렇게 됐겠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저분들이 잘하면 되지 않냐, 그러면 뭐 무슨 경제가 나빠지고 인구가 이렇게 된 게 저분들만의 책임이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근데 정치가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분 지금 상상하는 것보다는 정치가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과 같이 나라가 추락을 하고 있을 때 정치가 뭘 할 거냐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정치하는 사람들이 자, 왜 정치하냐? 저도 정치를 지금 26년째 하고 있는데, 정치하는 사람들이 왜 정치를 하냐? 방금 여러분 앞에서 본 이분들은 무슨 생각으로, 무슨 마음으로 대통령이 되려고 그랬고, 대통령이 되고 나서 뭘 하고 싶었고, 어떤 세상을 만들고 싶었고, 그러고 나서 결과로, 책임있게 결과로 자기들이 세상을 어떻게 바꿨는지에 대해서 이분들 중에 자신있게 나는 추락하는 한국 경제를, 인구의 변화를, 안보를, 복지를, 노동을, 교육을 어떻게 바꿨다라고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래서 오늘의 근본적인 질문은, 정치인들은 왜 정치를 할까? 그냥 이렇게 국회의원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장관이 되고 부총리가 되고 총리가 되고 이러면, 시장이 되고 도지사가 되고 이러면 이제 좀 폼나니까, 권력이 세니까, 또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인사권이 있어서 내가 줄 수 있는 자리가 있어가지고, 이 자리를 가지고 날 도와주던 사람들한테 하나씩 나눠주면서 그걸 즐기려고. 정치는 왜 정치를 할까? 앞에 8분의 대통령은 왜 대통령이 됐을까? 저분들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뭘 했을까? 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왜 대통령이 되고, 대통령이 돼서 뭘 하고 싶었고, 뭘 하다가 오늘날 이렇게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 올랐을까? 그런 근본적인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이상적인 이야기라고 치부할 게 아니라, 지금보다 더 나은 내일, 지금보다 더 나은 세상, 더 밝은 미래, 이거를 만드는 정치. 그러려면 지금 시대에서 우리가 국가 안보를 제외하면 가장 심각한 문제가 저성장. 성장이 아까 안 되는 거 여러분 보신 대로. 저출산. 197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1년에 태어나는 아이 수가 100만 명이었는데 지금은 25만 명이 안 되는 이 저출산 문제, 그리고 양극화, 부익부 빈익빈, 소득이고 재산이고 양극화와 불평등, 이런 문제가 시대의 문제라고 우리가 이야기해온 지가 벌써 굉장히 오래됩니다. 이게 무슨 새로운 이야기도 아니고, 저성장, 저출산, 양극화가 대한민국의 최대의 문제다라고 이야기해온 지가 벌써 굉장히 오래됩니다. 예컨대 2006년에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께서 만드신 게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때만 해도 노무현 대통령이 벌써 저출산 문제 심각하다, 양극화 문제 심각하다 이래가지고 한 게 그게 벌써 19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인들이고 국민들이고 우리 대한민국의 문제가 뭔지는 아는데 그걸 어떻게 해결을 할 거냐. 근데 저런 문제가 심각하고 그것도 세계에서 다른 나라 못지않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악화되고 있고 그렇게 심각하면 그러면 저 문제를 그게 성장의 문제가 됐든 인구의 문제가 됐든 불평등의 문제가 됐든 저 문제를 누군가가 붙잡고 해결하고 그리 하는 정치가 왜 없었냐. 저 문제가 지난 20년, 30년 동안 어느 정도 해결이 됐더라면 여러분이 지금 부산에서 느끼는 야, 난 지금 졸업하고 나서 내 일자리는 어디 있지? 내가 졸업하고 나서 비정규직 이런 일자리 해야 되냐라는 이 고민을 안 했을 수 있는데, 덜 했을 수 있는데, 근데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더 나은 세상, 더 나은 미래를 여러분들한테 만들어주지 못하고 저성장, 저출산, 양극화 저 문제를 만약 해결을 하지 못했다면, 못했으니까 그러면 도대체 정치를 왜 한 거냐. 우리 정치의 여러 가지 특징들입니다. 무능이 제일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제가 있는데 그게 복지든 노동이든 교육이든 경제성장이든 일자리든 무엇이든 국가 안보든 국방이든 뭐든 문제가 있는데 그거를 문제를 해결을 못하는 정치. 해결을 못하니까 유능한 게 아니고 무능한 정치죠. 그 무능한 정치는 부패하고 타락하고 자신의 개인적인 권력을 추구하고 개인적인 이득을 추구하는 그런 부패 타락과 굉장히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 나라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등한시하고 다른 걸 무언가를 추구하면 정치인들이 그럼 그게 바로 부패하고 타락한 정치고 그게 바로 폭정이라는 거, 티러니라는 거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거는 지금은 왕조시대가 아닌데 대통령이 되고 나면 수천 개, 수만 개의 인사권을 가집니다. 대통령이 되고 나면. 그러면 자기를 따라다니던 사람들을 공기업 사장도 시키고 어디 사회이사도 시키고 심지어는 뭐 무슨 협회장, 심지어는 뭐 민간기업의 금융기관이나 민간기업까지도 인사를 다 정치 권력이 좌지우지하는 그런 게 저항적 대통령의 아주 강력한 권한입니다. 인사뿐만이 아닙니다. 법원에서 20년, 30년형 받은 사람도 바로 특별히 사면하고 복권해주는 사면권. 그 다음에 국회에서 아무리 법을 만들어도 발로 차버릴 수 있는 거부권. 거기다가 검찰, 경찰, 국세청, 감사원 이런 권력기관들을 다 자기 밑에 소화해 두고 마음대로 부리는 그러니까 저항적 대통령이라고 그래요. 거기다가 국회도 마찬가지예요. 국회도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듯이 국회 192석을 야당이 갖고 있으면서 법을 자기들 여당 때는 자기들 집권했을 때는 만들지 못하던 법을 마음대로 만들어가지고 대통령으로 하여금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만들고 그리고 요즘 여러분 탄핵이라는 말 얼마나 탄핵을 쉽게 합니까? 국회에서 그냥 방망이 두드리면 누구는 탄핵 이래가지고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고 하는 게 국무총리도 부총리도 한다고 그러고 검사들도 탄핵하고 감사원장도 탄핵하고 방송통신위원장도 탄핵하고 탄핵을 엄청나게 많이 해요. 그래서 제왕적 대통령하고 제왕적 국회 둘 다 각자의 영역에서 우리가 행정, 사법, 입법이 있으면 입법하고 행정 영역에서 각자가 엄청난 권한을 가지고 저렇게 행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진영이라는 게 있습니다. 좌우, 보수, 진보 이래가지고 진영이라는 게 엄청난 독재예요. 어떤 독재냐 하면 진영이라는 데 안에 딱 들어가면 제가 국민의힘이니까 국민의힘 안에 딱 들어가면 또 어떤 사람은 민주당 안에 딱 들어가면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시키는 대로 하는 대로 움직여야지 예쁘게 보여가지고 다음에 공천도 받고 하는 그런 권력 구조가 민주당 안에 탁 이렇게 있고 국민의힘에는 지금은 뭐 지금 대통령이 직무정지지만 국민의힘에는 윤석열 대통령한테 잘 보이고 김건희 여사한테 잘 보여야지 공천도 받고 장관도 하고 뭐 한 자리도 하고
이런 진영이라는 두 진영으로 탁 나눠가지고 그 진영이라는 것 자체가 엄청난 독재를 하면서 그 안에서 옳은 이야기, 바른 이야기,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올바른 해법이나 옳은 이야기를 하면 그거는 내쳐지고 그게 독재죠. 그래서 그 진영이라는 독재에 빠져가지고 이제 내로남불 하는 거예요. 내가 야당 때는 이런 거 막 주장하다가 여당이 되고 나니까 대통령과 여당이 완전히 다른 소리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여당, 야당이 바뀔 때마다 우리가 내로남불 하는 걸 너무 봤고 그 양진영으로 나눠가지고 극단적으로 머리 끄집어 당기며 싸우고 이러면 극한적인 대결을 하고 그러면서 자, 시대의 문제를 해결을 못하고 부패하고 폭정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선정이 아니라 공화정이 아니라 폭정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저항적 대통령과 저항적 국회가 특히 여야로 서로 이렇게 나눠 싸우면서 진영이라는 독재 안에 들어가면 나라 미래를 위해서 올바른 방향, 올바른 해법에 대해서는 전혀 무시되고 그러면서 내로남불 극한적 대결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나타난 결과가 개혁의 실종입니다. 개혁의 실종은 뭐냐면 나라의 병을 고치려면 뭔가 근본적인 수술을 해야 되고 개혁을 해야 되는데 그 개혁을 못하는 거예요. 지난주 얼마 전에 3월 20일에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국회가 통과를 시켰는데 여러분이 돈 내는 거 보험료율이라는 그걸 9%에 13%를 올리고 소득 대체율 여러분이 평균 소득 여러분이 평생의 평균 소득에서 얼마를 받느냐 소득 대체율이라고 그러는 게 나중에 받는 거예요. 65세가 돼서 받는 거예요. 그거를 40에서 43%를 올리는 국민연금 개혁이라는 걸 여야가 합의를 했어요. 저는 반대했습니다. 저는 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하길 바랬는데 거부권 행사 안 하고 엊그제 통과를 시켜버렸어요. 근데 어제 통과를 시켜버렸어요. 근데 그런 거 하나만 보더라도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이 2025년이니까 만약 여러분이 2005년, 2004년생이면 2005년생이라 치면 지금 2005년생이면 20살 아닙니까? 여러분이 65세가 되려면 45년 후잖아요. 45년 후면 2070년이잖아요. 2070년에 가면 국민연금이 여러분이 이제 회사에 들어가가 회사가 반 내고 여러분이 반 내가지고 국민연금을 계속 납부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45년 후에 연금을 못 받아요. 왜? 그때 가면 여러분 앞에 세대가 연금 기금을 모아놓은 돈을 다 쏙쏙쏙 빼가지고 다 받아가 버리고 2070년 되면 여러분이 65세 되니까 여러분은 못 받아요. 연금기금이 고갈이 돼 버렸어요. 지금 있는 연금제도에서는 2055년이나 56년에 가면 고갈됩니다. 이번에 통과시킨 법에는 뭐 한 7, 8년 연장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65세 되면 아예 연금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면 못 받는 연금을 여러분은 만약 이제 졸업해가지고 회사가 취직을 했으면 여러분이 연금 내고 싶겠습니까? 연금 내기 싫은 거죠, 당연히. 그런 거를, 국민연금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사회보험이고, 국민들이, 될 수 있으면 많은 국민들이 보험료를 내가지고, 그걸 가지고 노인들이 소득 대체율이라는 연금을 받아가고, 이러면서 오랫동안 이게 굴러가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거를 하나도 못한 거예요. 연금개혁은 그냥 어떻게 보면 좀 작은 예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일자리, 건강보험, 뭐 다 마찬가지, 교육개혁, 노동개혁 다 마찬가지입니다. 좀 고통스럽지만 좀 반대가 있을 수 있지만 미래를 위해서 10년 후, 20년, 30년 후를 위해서 꼭 해야 되는 그런 개혁을 못하고 맨날 저러고 이제 살았던 게 이제 우리 정치였어요. 저게 최소한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때까지는 독재 정권이고 군사 독재 정권이니까 1987년 이전은 그렇다 치더라도 87년에 우리가 민주주의라는 걸 한다고 그러면서 헌법을 개정하고 그 이후에 38년을 그렇게 보내버린 거예요.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그래서 개혁은 실종되고 그냥 선거 때가 되면 막 그냥 여러분들한테 사탕을 주고 설탕 정치라고 제가 표현한 그런 포퓰리즘이 극성을 부렸습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이라는 분이
1817년에 경세유표라는 책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나라는 털끝 하나라도 병들지 않은 게 없다.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나라가 망하고 났어야 이 병이 그칠 것이다. 나의 낡은 나라를 새롭게 하겠다. 이렇게 정약용 선생이라는 분이 저렇게 저분은 1817년이니까 19세기 초잖아요. 저분은 18세기 후반 19세기를 조선에서 사셨던 분이고 정조 임금 때 아주 실학을 하면서 굉장히 실용적인 그런 혁신, 개혁을 부르짖던 분인데 저렇게 부르짖었는데도 조선은 이제 개혁을 못했죠. 1868년이 일본의 메이지 유신인데 일본은 그 전에 임진왜란 이후에 독구가 막부 시대에 에도 시대에도 엄청나게 서양의 문물을 많이 받아들였지만 1868년에 결정적으로 메이지 유신을 통해 가지고 일본은 부국 강병으로 들어가 가지고 조선도 침략하고 청일 전쟁, 러일 전쟁도 다 이기고 그런 나라가 됐는데 저 조선 말기에 그 체제의 모순, 정치의 모순에 대해서 저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 때도 개혁은 안 된 거죠. 결국 이제 우리는 사람은 다 생각이 다릅니다. 여러분 저 생각이 다르고 여러분끼리도 생각이 다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어떤 세상을 만들 거냐부터 생각을 해보는데 이거는 제가 여러분한테 뭐 전혀 제 생각을 강요하는 게 전혀 아니고 어떤 세상을 만들 거냐에 대해서 두 가지 이야기를 제가 지금 드려보는 거예요. 하나는 여러분 우리 헌법이 1조 1항이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2항이 대한민국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민주공화국이라 그럴 때 민주공화라는 그 뜻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깊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 중에 특히 여러분 민주주의라 그러면 뭐가 민주주의인지 이제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뭐 사탐 시간에 뭐 이런 게 민주주의다. 상권 분립이 어떻고, 뭐 투표가 어떻고, 선거를 어떻게 하고, 뭐 권력의 뭐 이 분산과 견제와 균형과 이런 거 이제 배웠을 건데. 근데 우리 선조들이요, 공화라는 말을 쓴 게요, 이게 굉장히 오래됩니다. 얼마나 오래됐냐면요. 얼마 전에 3.1절이 있었는데요. 3.1절이 1919년이니까 106주년 3.1절이 얼마 전에 있었죠. 근데 3.1운동을 했던 우리의 할매들이 3.1운동을 했던 그분들이, 우리 조상들이 만들고 싶었던 나라가요. 그게 단순히 일제로부터 독립돼 가지고 조선 왕조로 돌아가는 나라를 만들고 싶었던 게 절대 아닙니다. 3.1절 때 우리 조상들이 일본한테 총을 맞고 고문을 당하고 죽어가면서 외쳤던 게 대한독립 만세인데 그때부터 대한민국이란 말을 썼고 그때부터 민주공화국이란 말을 씁니다. 저는 여러분 때 비슷하게 저는 뭐 경제학과를 나와가지고 헌법에 대해서 별 관심도 없었고 역사도 잘 모르고 이랬습니다. 근데 제가 정치를 하면서 헌법 1조 1항에 있는 민주공화국의 공화라는 게 뭐냐에 대해서 저는 이제 완전히 새로 이렇게 배우기 시작했고 그게 뭔지 생각하고 고민하기 시작했는데 여러분도 공화라는 말이 뭔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1919년에 3.1운동이 결국은 나라를 독립을 못 시키고 실패를 했지만 1919년 4월에 상해 임시정부에서 대한민국의 최초의 헌법의 모형을 거의 전형을 만들었는데 그게 임시헌장이라는 겁니다. 그 임시헌장 1조가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 이게 그 임시헌장의 1조입니다. 지금 우리 헌법에 있는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라는 거를 똑같이 그 선조들이 했고 그걸 우리 48년에 정부 수립하면서 재헌헌법을 만들어서 거기에 박았고 그게 오늘까지 내려오는데 그러면 대한민국은 그냥 민주국가다. 대한민국은 민주국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국가다. 이러면 될 거를 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했냐. 공화국이 뭐냐. 북한도 정식 명칭이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에요. 북한도 공화국이라고 그래요. 자기들은. 근데 진짜 공화국은 뭐냐에 대해서 공화라는 말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고민을 하시고 알아보시고